사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꼭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냥 듣는 것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인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가상자산을 투자를 했다, 이게 쟁점이잖아요. 네, 그거가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현실로 드러났을 때 실망감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먼저 김남국의 코인 미스테리, 주요 의혹들을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이 탈중앙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의혹도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 의원이 위메이드 코인이 위믹스 투자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지갑 주소와 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가 드러나면서 문제 제기가 하나 둘씩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정쟁을 걷어내고 데이터만 따라가다 보면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맞닥뜨린다고 합니다. 먼저 가상자산인 비트토렌트에 대한 10억 원을 투자하기까지 자금과 과정입니다. 김 의원은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토렌트에서 위믹스 투자 수익을 얻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트토렌트 투자로 위믹스를 벌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믹스 이후 김 의원이 뛰어든 넷마블의 마블렉스,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 다른 코인 투자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메콩코인은 지난해 2월 16일 사들였는데 19일 해당 코인은 구매가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마블렉스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이 외부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이 김 의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출처부터 상장 등 호재에 대한 정보,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불신을 막기 위해 김 의원 코인 논란에서 찾은 빈틈을 메우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의혹 제보자 중 한 명의 인터뷰 듣고 다음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마블렉스는 빗썸에 상장을 한 다음부터 이게 쭉 떨어지거든요. 상장하자마자 떨어져서 그런 경우에는 그때 뭐 루나 사태 이런 거 터진 상황이라서 모든 코인 자체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비상장했다는 이유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더 많이 내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미공개 정보 의심을 할 수 있죠.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코인 형태로 준 게 아니라 정보 형태로 줬지 않았을까. 뭔가 대가를 주고 싶었다면 제도도 같이 뒷받침되면서 들어오면 오히려 코인에 되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2명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황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데 어느 정도 좀 의혹이 좀 깔끔히 해소돼야 할 텐데 이번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에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네, 현재 이제 국민적 의혹이 계속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그 위믹스 코인에 대한 그 출처를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출처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상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의혹을 계속 거듭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계속 불신의 늪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남국 의원 본인이 밝히면 좋겠지만 일단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1차적으로 지금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그 김모 의원의
그 지갑 주소 뭐 이런 부분을 실제로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개인이 이렇게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자지갑에서 이제 받는 사람 전자지갑으로 실질적으로 전송이 된다든가 조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자지갑에 있는 주소라든가 그리고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마다 발생하는 그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추적을 한다 그러면 정확한 유통 경로라든가 어떤 그 지갑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코인이 이전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금 출처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일단 김 의원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지금 나오는 의혹들 중에서 이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로 밝혀져도 뭐 처벌이 어렵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의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과연 사실일지 아닐지는 아마 검찰 수사에 따라서 이제 그게 가려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혹들이 이제 사실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 돈 내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돈을 받았던 것인지 받아서 코인을 구매한 것인지 또는 코인 자체를 전송을 받았던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자기 돈을 투자를 했다면 이게 법적 처벌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의혹 제기가 사실이어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자금을 받았다라고 친다면 네.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이제 조세포탈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건 주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개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또는 다른 사람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증여세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공무원이라면 조금 더 다른 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이제 뇌물죄 같은 게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대가성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뇌물죄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우리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후원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상자산이라든가 또는 돈을 그 절차에 따라서 받지 않고 내가 뭐 다른 방식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을 때 이게 과연 처벌이 안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처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관련해서 시세 조정을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지금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도 여러 가지 코인 종류가 있거든요. 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없어서 그게 사기라든가 또는 사전자 기록 위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법 처리가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가상자산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라든가 시세 조정했을 때 처벌의 법이 있긴 있는데 네. 그게 일반 형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시세 조정 행위를 하거나 했을 때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소위 말해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고요. 예. 또 하나 이 법의 목적은 뭐냐면 그동안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어요. 네. 뭐 보험 가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내 가상자산 출금할 때도 거래소 갑자기 출금 정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을 두어가지고 투자자를 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황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김남국 의원 사태로 참 의혹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좀 이제 미리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불신이 사실 시장에 가득합니다. 이번 가상자산법이 뭐 대책이나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좀 전에도 우리 정재욱 변호사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이제 보호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용자라든가 투자자를 이제 보호하는 법이고 그 안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든가 불공정 거래 행위, 뭐 대표적인 뭐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금원을 편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시세 조정을 하더라도 마땅한 이제 법률 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데 들여다보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만약 아까 정재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권성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뭐 증권성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증권성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기도 상당히 힘든 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발의가 돼서 정무위를 통과한 이제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불공정 행위, 특히 뭐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처벌장을 강력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동일한 사항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발생이 된다 그러면 강력하게 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법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께 다시 묻겠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어쨌든 진동 끝에 나오긴 하는데 이 법으로 논란이 완전히 또 사라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의혹이나 불신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제도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특히 이제 정치인들 또 고위공무원분들이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도를 둘 것인가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우리가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이 되게 소수고 그 사람들은 일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깨트리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종적인 해결책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 걸음이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규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자라는 1단계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번 주에 또 이제 국회 상임위에 통과했던 것이 공직자윤리법이거든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재산 등록을 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아직 법사위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만 이것이 통과된다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일종의 라이센스라든가 업을 부여해서 누가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운용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공시라든가 이런 영업행위 또는 진입 규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가상자산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법 제도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어요. 제대로 사업하려는 분들도 내가 이게 과연 해도 되는 행위인 건지 의문을 품는 경우도 많고요.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업체가 최소한의 그 스크리닝 장치를 거쳐서 나온 업체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알 수가 없는 업체인 것인지 현재는 이게 업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분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고위공직자의 코인 투자 행위부터 시작해서 코인이라는 걸 둘러싼 법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냥 단순히 코인이 사행성이 있어 코인이 문제야라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코인은 기술 중립적인 것이고 결국 문제되는 것은 그걸 둘러싼 환경과 제도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고민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석진 동국대 교수 정재욱 변호사였습니다.